거인의 힘, 무한 능력, 앤서이 라비스.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열쇠, 수분이 많은 음식. 지구의 70%는 물로 덮여 있다. 우리 몸은 80%가 물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야 하겠는가? 수분이 많은 음식이 70%는 되어야 한다. 신선한 과일, 채소 또는 신선한 주스 같은 것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체내 시스템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하루에 물을 8잔에서 12잔 마시라고 한다. 여러분은 그 말이 얼마나 정신나간 소리인지 아는가? 우선 우리가 먹는 물은 대부분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니다. 그 안에는 염소, 불소, 광물질과 같은 기타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증류수를 마시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떤 물을 마시든지 우리의 체내 시스템을 물로 씻어낼 수는 없다. 마시는 물의 양은 갈증에 의해서 조절되어야 한다. 우리 몸에 물을 쏟아 부어 씻어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수분이 많은 자연 음식을 먹는 것이다. 세상에는 단 3가지, 과일, 채소, 새싹밖에 없다. 이들은 충분한 수면과 에너지 그리고 세척 작용을 하는 물질을 공급해 준다. 수분이 적은 음식만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내과 의사인 알렉산더 브라이스는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서 액체가 너무 적게 공급되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조직과 세포 변화의 산물인 독성 있는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다. 결국 몸이 자신의 배설물로 중독되는 이유는 용액 속의 세포가 만들어낸 노폐물을 옮길 만큼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음식은 몸이 소화시킬 수 없게 부담을 주지 않고 꾸준히 세척작용을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몸에 쌓이는 노폐물은 질병을 유발한다. 혈류와 몸을 노폐물과 해로운 독소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이든 비음식물이든 체내 배설 기관을 억제하는 물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용해 과정과 노폐물 배설 과정을 도와주도록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브라이스 박사는 이어서 화학자들은 물만큼 많은 양의 고체를 용해하는 액체는 없다고 한다. 정말로 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용해제이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된다면 독성이 있는 쓰레기 노폐물은 물에 용해된 뒤 신장, 피부, 내장, 허파에 의해 배설되고 제거되기 때문에 영양의 전 과정이 촉진된다. 반면에 그런 독성이 있는 물질이 몸속에 쌓이도록 내버려 둔다면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왜 사망 요인 중 심장질환의 비중이 가장 높은가? 왜 우리는 40대에 테니스 코트에서 졸도하거나 쓰러져 죽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가?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살면서 계속 생리체계 시스템을 역행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수명은 세포 수명에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혈류 시스템이 노폐물로 꽉 차 있다면 세포를 강하고 활기 있게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 또한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일상을 창조하는 생화학 작용을 촉진하지도 못할 것이다. 1912년에 노벨상을 받은 록펠러 연구소의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위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평균 수명이 11년인 닭의 세포 조직을 떼어내 실험을 했다. 그 세포를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유지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무한정 살도록 했다. 이 세포들은 록펠러 연구소가 그것들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후에 실험을 끝날 때까지 4년간이나 살아 있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 수분이 많은 음식은 몇 %나 될까? 지난주에 먹은 모든 음식의 목록을 만든다면 그중 몇 %나 될까? 70%쯤 될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면 50%, 25%, 15%? 세미나에서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약 15에서 20%의 정도로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대답한다. 그나마 그것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말해보겠다. 15%라면 자살 행위이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암과 심장질환에 대한 통계를 보라. 그리고 미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어떤 음식을 피하게 하고 얼마만큼의 수분이 있는 음식을 권장하는지 알아봐라. 자연에서 가장 크고 힘센 동물들은 초식 동물이다. 고릴라, 코끼리, 코뿔소 같은 동물은 모두 수분이 많은 음식만 먹는다.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보다 더 오래 산다. 탐욕스러운 동물을 생각해보라. 왜 그들이 그렇게 보일까?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른 음식이나 죽은 음식만 먹는다면 어떻게 보일지 추측해보라.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다. 자재가 건물의 강도와 우아함을 좌우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완전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길 원한다면 수분이 많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게 상식이다. 간단한 일이다. 우리가 수분이 많은 음식물 70%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하다. 지금부터 식사 때마다 샐러드를 반드시 먹도록 하라. 사탕 대신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하라. 우리 몸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더할 수 없는 느낌을 맛보게 된다면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건강을 위한 세 번째 열쇠, 균형 잡힌 식사. 얼마 전에 스티븐 스미스라는 의사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에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여러분이 위장을 50년 동안 잘 살펴보면 그 다음 50년은 위장이 여러분을 보살필 겁니다. 라고 말했다. 정말로 틀림없는 말이다. 건강을 위한 세 번째 열쇠, 균형 잡힌 식사. 얼마 전에 스티븐 스미스라는 의사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에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여러분이 위장을 50년 동안 잘 보살피면 그 다음 50년은 위장이 여러분을 보살필 겁니다. 라고 말했다. 정말로 틀림없는 말이다.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음식의 배합을 연구했다. 하버트 셀턴 박사가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처음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이반 파블로프 박사이다. 그는 자극과 반응 연구를 시작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음식 배합을 아주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다.
어떤 음식은 특정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식들은 각각 다른 소화액이 필요한데 다른 소화액들이 다 함께 양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기와 감자를 먹는가? 치즈와 빵은 어떤가? 우유와 시리얼은? 생선과 밥은 어떤가?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배합이 체내 시스템에 파괴적이고 에너지를 빼앗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무슨 헛소린가 할지도 모르겠다. 왜 이런 배합이 왜 파괴적인지 또 우리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많은 신경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다. 음식은 각각 소화되는 방법이 다르다. 녹말 음식, 쌀이나 빵, 감자 등등은 알칼리성 소화 요소가 필요하다. 처음 입안에서 나오는 푸티알린이 바로 그것이다. 단백질 음식, 고기, 유제품, 호두나 밤 같은 견과류, 씨앗 등은 엽산, 펩신 같은 산성 소화 효소가 있어야 한다. 화학 법칙상 두 개의 상반되는 성질, 산성과 알칼리를 가진 용매는 동시에 작용할 수 없다. 그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중화된다. 단백질과 녹말을 함께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아주 억제된다. 위장 속의 박테리아는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을 토양으로 삼아 발효시키고 부패시켜 소화장애와 가스를 만들어낸다. 양립할 수 없는 음식 배합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에너지 손실은 잠재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혈액 점도를 높여 체내 시스템 안에서 혈액을 더욱 천천히 흐르게 하고 몸에서 산소를 빼앗는 산을 과다 분비하게 한다. 지난해 추석 때 저녁 식사를 오래 하고 난 후 몸의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해보라. 얼마나 건강과 혈액순환에 신체 에너지에 도움이 되었는가? 인생에서 바라던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무엇인지 아는가? 과거에는 바륨이라는 신경 안정제였다. 지금은 타가메트라는 위장장애에 먹는 약이다. 아마 좀 더 나은 식사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음식 배합에 관한 열쇠이다. 음식 배합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식사 때 농축된 음식만 한번 먹어봐라. 무엇이 농축된 음식인가? 수분이 많지 않은 음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육포 같은 것이 농축된 음식이다. 반면에 수박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이다. 농축된 음식 섭취를 절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것이라도 알려주려고 한다. 녹말 성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지 마라. 둘 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면 하나는 점심에 다른 하나는 저녁에 먹어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최고급 식당에 가서도 구운 감자 없는 스테이크와 샐러드 큰 것 한 접시와 익힌 채소 좀 주세요. 라고 주문할 수도 있다. 문제없다. 단백질은 샐러드나 채소와 잘 섞일 것이다. 모두 수분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이다. 스테이크 없이 구운 감자 한두 개와 큰 샐러드, 그리고 익힌 채소를 주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먹으면 배가 고플까? 절대 그렇지 않다. 6시간, 7시간 또는 8시간을 자고 나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을 느끼는가? 왜 피곤한지 아는가? 잠자는 동안 위장이 잘못 배합된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과도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다. 소화작용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신경 에너지를 소모한다. 음식이 소화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섞이면 소화시키는데 8시간, 10시간, 12시간, 심지어는 14시간이 걸린다. 음식이 적절하게 섞이면 몸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소화시키는데 평균 서너 시간밖에 걸리지 않게 되므로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다. 음식 배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훌륭한 책으로는 하버트 셀턴 박사의 손쉬운 음식 배합과 내 동료였던 하비와 마를린 다이아몬드가 쓴 건강한 인생이 있다. 적절하게 배합된 훌륭한 요리법으로 가득 차 있다. 즉시 정보를 찾고 싶으면 음식 배합이라는 장을 보라. 그리고 식사할 때 그 원칙을 지켜라. 건강을 위한 네 번째 열쇠, 소식. 여러분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도 그렇다.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가? 여기 그 답이 있다. 적게 먹는 것이다. 그러면 오랫동안 아주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의학 연구도 꾸준히 이를 입증하고 있다. 동물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클리브 맥케이 박사는 코넬 대학에서 유명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실험에서 쥐에게 주는 음식의 양을 반으로 줄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쥐의 수명은 2배로 늘어났다. 텍사스 대학의 에드워드 마사로 박사의 후속 연구는 더욱 흥미로웠다. 마사로는 3그룹의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다. 한 그룹은 원하는 대로 먹게 했다. 2번째 그룹은 음식량을 60% 줄였다. 3번째 그룹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했지만 단백질 섭취량을 반으로 줄였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한가? 811일이 지나자 첫 번째 그룹은 단 13%만이 살아남았다. 음식 소모량을 60%나 줄인 뒤 두 번째 그룹은 97%나 살아있었다. 계속 많은 양을 먹도록 했지만 단백질 섭취량을 반으로 줄인 세 번째 그룹은 50%가 살아있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UCLA 대학의 유명한 연구원인 레이 윌포드 박사는 영양 부족은 지속적으로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온열 동물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UCLA 대학의 유명한 연구원인 레이 윌포드 박사는 영양 부족은 지속적으로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온열 동물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종의 동물들이 같은 결과를 보였으므로 의심할 바 없이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런 연구는 면역체계의 정상적인 저하를 포함한 생리적 퇴보가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뚜렷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게 먹을수록 오래 산다. 나도 여러분과 같다.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일종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미가 우리를 죽이지 않도록 분명히 하라.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싶으면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샐러드를 먹으면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으면서도 생기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가장 좋은 습관은 밤 9시 이후에는
과일 이외의 어떤 음식도 절대 먹지 않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5번째 열쇠, 과일. 과일은 가장 완벽한 음식이다. 소화시키는데 별로 에너지도 소비되지 않고 몸으로 최대의 에너지를 돌려준다. 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음식은 포도당이다. 과일은 대부분 95%의 수분과 과당, 이것은 쉽게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세척과 영양 공급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일의 유일한 문제는 사람들이 과일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과일은 언제나 공복에 먹어야 한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일은 소장에서 소화된다. 과일을 먹으면 위장으로 가서 몇 분간 있다가 바로 소장으로 가서 당분을 내놓는다. 그러나 고기, 감자, 전분이 위장에 있는 경우는 과일이 위장에 갇혀 있다가 발효되기 시작한다. 저녁 식사를 많이 먹은 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저녁 내내 트름을 하면서 좋지 않는 뒷맛으로 불편했던 적이 있는가? 올바르게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일은 항상 빈속에 먹어야 한다. 가장 좋은 종류의 과일은 신선한 과일이나 신선한 과일로 짠 과일 주스다. 캔이나 병에 든 주스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런가? 대부분 그런 주스는 밀봉 과정에서 열을 가하게 되어 그 구조가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치 있는 물건 하나를 사고 싶다면 주석이를 사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가? 차를 팔아 주석이를 사라. 주석이는 우리 몸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당장 주석이를 사라. 공복일 때 과일을 먹으면 주스처럼 섭취할 수 있다. 주스는 아주 빨리 소화되므로 15분에서 20분 후면 식사를 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의 유명한 심장 전문 연구소 프레밍톤의 대표인 윌리엄 카스틸로 박사는 과일은 심장 질환 예방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했다. 과일에는 혈액이 진해져서 동맥을 막아버리지 않게 하는 바이오 플라비노이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과일은 모세혈관을 강화시킨다. 약한 모세혈관은 내부 출혈이나 심장마비를 자주 일으키게 한다. 얼마 전에 내가 주관한 건강 세미나에서 마라톤 우승자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 이야기를 미심쩍어 했지만 과일을 적절하게 식사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가? 마라톤 기록을 9분 30초나 단축했다. 그는 회복 시간도 반으로 줄였고 난생 처음 보스턴 마라톤 경기 참가 자격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과일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아침 식사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침대에서 뛰어나와 온종일 많은 양의 음식으로 체내 시스템을 꽉 채우는 것이 좋은 생각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소화시키기 쉬운 것, 몸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과당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몸을 씻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원한다. 깨어나 편안한 상태에서 하루 중 되도록 오랜 시간을 오직 과일과 신선하게 짜낸 과일 주스만 먹어보라. 우리는 소화시키기 쉬운 것, 몸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과당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원한다. 깨어나 편안한 상태에서 하루 중 되도록 오랜 시간을 오직 과일과 신선하게 짜는 과일 주스만 먹어보라. 매일 적어도 12시까지 지속해보라. 주스만으로 오래 버틸 수 있으면
우리 몸이 세척될 기회는 훨씬 많아진다. 커피를 마시거나 다른 쓰레기로 우리 몸을 채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중단하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앞으로 열흘 동안 시도해보라. 그리고 자신을 다시 바라봐라. 건강을 위한 6번째 열쇠, 단백질 절제. 새빨간 거짓말도 큰 소리로 끊임없이 되풀이하면 믿게 된다. 단백질의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최적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고단위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보다 더 큰 거짓말도 없다. 우리는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지 신경을 많이 쓴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끈기를 가지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나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정확히 이 모든 소망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 모델을 찾아보자. 여러분은 사람이 단백질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신생아 때일 것이다. 어머니는 신생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모유라는 음식을 제공한다. 모유 중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짐작해보라. 50%, 25%, 10% 너무 많다. 아이를 막 낳고 난 다음에 모유에는 2.38%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1.2에서 1.6%로 감소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버드 의과대학 전 영양학 교수인 마크 헥트 테드 박사는 인간이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에 대하여 10년 넘게 연구했다. 인간은 어떤 단백질이든 섭취할 수 있게 적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작은 거인을 위한 음식이란 책을 쓴 프랜시스 라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얻으려면 단백질을 채소와 배합해서 먹어야 한다고 10년 이상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단백질을 배합해 섭취할 필요는 없으며 균형 잡힌 채소를 먹기만 하면 원하는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 아카데미에 따르면 미국 성인 남성은 하루에 56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영양과학조합 보고서에 의하면 각 국가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하루 39에서 110g의 단백질 섭취 요구량을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많은 단백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섭취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배설과 땀을 통해 배출되는 양은 아주 미미하다. 그들은 어디서 그런 숫자를 구했을까? 나는 국립 아카데미에 전화해서 어떻게 56g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사실 그 책자에는 단지 30g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56g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제는 단백질 과다 섭취가 배뇨 기관에 무리를 주고 피로를 유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권장하는가? 우리는 아직도 답을 못 얻었다.
그들은 전에 80g이 권장량이었는데 그것을 내릴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누가 여러분이나 내가 전화를 걸어 불평을 했을까? 아니다. 그 항의는 고단백 음식과 제품을 판매하여 살아가는 기득권층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케팅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케팅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 분석해보자. 여러분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몸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무엇을 이용하는가? 먼저 과일, 채소, 새싹들로부터 나오는 포도당을 이용한다. 두 번째, 녹말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는 지방을 이용한다. 에너지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것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신화가 옳은가? 단백질 신화가 옳은가? 단백질이 끈기를 키운다는 말이 옳은가? 아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 피로를 일으키는 질소를 공급한다. 단백질로 꽉 채운 육체미 선수가 마라톤 경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쉽게 피로를 느낀다. 단백질이 뼈를 강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지속적으로 뼈를 부드럽고 약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뼈를 가진 사람은 채식주의자이다. 나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지 그 이유를 100가지라도 댈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백질 대사에 의해 생기는 부산물 중 하나는 암모니아다. 단백질에 대해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겠다. 첫 번째는 고기는 고단위의 요산을 포함한다. 요산은 몸에서 발생하는 노폐물 또는 살아있는 세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배설물 중 하나이다. 신장은 혈류에서 요산을 빼내 방광으로 보내고 요소와 함께 오줌으로 나가게 한다. 만일 요산이 즉시 그리고 완전하게 혈액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몸 조직에 쌓여 나중에 신장에 해를 끼친다. 더군다나 통풍이나 방광 결석을 만들어내게 된다. 백혈병 환자들의 혈액에서는 아주 높은 단위의 요산이 발견된다. 보통의 고기 한 조각에는 0.9g의 요산이 들어있다. 우리 몸의 요산을 처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0.5g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이 고기 맛을 나게 하는지 아는가? 지금 우리가 먹는 죽은 동물에서 나오는 요산이다. 무엇이 고기 맛을 나게 하는지 아는가? 지금 우리가 먹는 죽은 동물에서 나오는 요산이다.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잘 처리된 코셔. 유대인들이 주로 먹는 피를 씻어낸 고기, 역자주. 시계 고기를 양념하기 전에 먹어보라. 피로가 씻겨나갈 때 나오는 것이 대부분 요산이다. 요산이 없는 고기는 아무 맛이 없다. 동물의 오줌을 통해 배출되어야 할 그 요산을 여러분 몸에 집어넣고 싶은가? 더욱이 고기는 부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다. 부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무엇인지 궁금한가? 대장균이다.
제이 밀튼 호프만 박사는 그에 져서 의과대학 과정에서 빠져있는 음식의 화학작용과 체내 화학작용의 관계 135페이지에서 동물이 살아있을 때 대장합 삼투압 작용 때문에 부패성 박테리아가 동물 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동물이 죽으면 삼투압 작용이 없어져 부패성 박테리아가 대장벽을 돌아다니고 살 속으로 파고들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고기가 부드러워진다고 설명했다. 여러분은 고기의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숙성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패성 박테리아다. 다른 전문가들은 고기에 있는 박테리아는 거름 속의 박테리아와 성질이 같은데 어떤 고기는 새로운 거름보다 더 많은 수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고기는 도살 과정에서 배설물이 있는 세균에 오염되고 고기가 냉장 보관되는 동안 그 수는 더욱 불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것이 단백질인가? 꼭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목장에서 사육된 것임을 보증하는 곳에서 구입하라. 다시 말해서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라. 둘째로 섭취량을 대폭 줄여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먹지 마라. 나는 고기를 안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고기를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채식주의자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만 안 먹으면 되고 다른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의 입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의 살코기, 껍질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의 살코기나 껍질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스트로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이작 뉴턴, 볼테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조지 버나드 쇼, 벤저민 프랑클린, 토머스 에디슨,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마하트마 간디 같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모두 채식주의자였다. 본받기에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은가? 유제품은 좀 나을까?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쁘다. 모든 동물은 젖속에서 그 동물에 맞도록 설계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를 포함한 다른 동물의 젖을 마시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우유에 있는 강력한 성장 호르몬은 태어날 때 30kg밖에 안 되는 송아지를 2년 후 350kg이나 넘는 소로 성장할 수 있게 맞춰져 있는 것이다. 비교하자면 사람의 신생아는 태어날 때 2.2kg에서 3kg 정도인데 21년 후 신체가 성숙했을 때는 37kg에서 75kg 정도가 된다. 우유가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오가고 있다. 유제품이 사람의 혈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권위를 가진 윌리엄 앨리스 박사는 몸에 알레르기가 생기기를 원하면 우유를 마셔라. 체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싶으면 우유를 마셔라. 하고 말한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을 적절히
신진대사 시킬 수 있는 성인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우유 속에 있는 주 단백질은 카제인이다. 이것은 소가 자신의 신진대사를 위해 만든 필수 요소일 뿐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와 성인 모두 카제인을 소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생아도 섭취한 카제인의 50% 이상은 소화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화된 단백질은 종종 혈류로 들어가 조직을 자극하고 알레르기 항원의 민감성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부분적으로밖에 소화되지 않는 소의 단백질은 끝내는 간에서 제거해야 하는데 특히 간과 전체 배설 시스템에 불필요하고도 무리한 부담을 준다. 부분적으로밖에 소화되지 않는 소의 단백질은 끝내는 간에서 제거해야 하는데 특히 간과 전체 배설 시스템에 불필요하고도 무리한 부담을 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젖에서 나오는 주 단백질인 락트알부민은 소화하기 쉽다. 칼슘 때문에 우유를 마시는가? 앨리스 박사는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하루에 석 잔에서 5잔씩 우유를 마시는 사람의 혈중 칼슘 함량이 오히려 최저 수준임을 발견했다. 앨리스 박사에 따르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녹색 채소, 참깨, 버터 또는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된다. 칼슘이 아주 풍부하고 우리 몸이 이용하기도 쉽다. 또한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쌓여 결석을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혈액 농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섭취하는 칼슘의 80% 정도를 그냥 배출하고 있다. 꼭 걱정이 되면 우유 이외의 것도 많이 있다. 한 예로 순무잎은 같은 무게의 우유보다 2배나 많은 칼슘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사실 칼슘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우유가 우리 몸에 주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일까? 우유는 소장에 있는 모든 것에 들러붙어 점액 형태의 덩어리가 되어 딱딱하게 만들거나 막히게 하여 몸에 부담을 준다. 우유는 소장에 있는 모든 것에 들러붙어 점액 형태의 덩어리가 되어 딱딱하게 만들거나 막히게 하여 몸에 부담을 준다. 치즈는 어떨까? 치즈는 단순히 우유가 농축된 것에 불과하다. 약 400g의 치즈를 만들려면 4~5리터의 우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방 함유량만 보아도 섭취를 줄여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정말 치즈를 좋아하면 큰 샐러드에 조금만 잘라 먹어라. 그리고 소장을 막히게 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수분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즈를 안 먹는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다. 피자와 프랑스 치즈인 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구르트도 마찬가지로 몸에 나쁘다. 아이스크림? 우리를 결코 최고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환상적인 맛과 촉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얼린 바나나를 주석이에 넣고 갈면 아이스크림과 똑같은 맛을 얼린 바나나를 주석이에 넣고 갈면 아이스크림과 똑같은 맛과 느낌을 즐기면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부드러운 탈지유 치즈는 어떤가? 탈지유 치즈를 진하게 만들어
서로 달라붙게 하려고 우유를 가공회사들이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는가? 소석고를 사용한다. 부드러운 탈지유 치즈는 어떤가? 탈지유 치즈를 진하게 만들어 서로 달라붙게 하려고 우유 가공 회사들이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는가? 소석고를 사용한다. 농담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연방 기준에는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탈지유 치즈가 허용되는 주에서 만들어져 캘리포니아로 운반되어 팔릴 수도 있다. 혈류를 깨끗하게 막힘없이 만들기는커녕 소석고로 덜컥 막아버리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우리는 왜 유제품이 가진 이런 문제들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과거가 남긴 조건반사와 신념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미 연방 정부가 과잉 생산된 유제품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약 2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사실 1983년 11월 18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정부의 새로운 홍보 전략은 지나친 지방 섭취의 위험을 경고하는 또 다른 캠페인에 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유 소비를 더 권장하는 광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었다. 정부의 보관 창고는 지금 13억 파운드의 분유와 4천억 파운드의 버터, 9억 파운드의 치즈로 꽉 차 있다. 우유 산업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훌륭한 신체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도 여러 사람이 지금 하는 것과 같은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피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나는 그것을 먹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피자를 포기한 후 내 몸 상태는 훨씬 좋아졌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피자를 먹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장미 냄새를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장미 냄새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30일 동안 우유를 마시지 말고 다른 유제품을 섭취도 줄여봐라.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결과로 판단하라. 여러분은 이 책에서 얻은 정보를 읽고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여 유익하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원칙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러분의 일생 중 앞으로 열흘에서 한 달 정도만이라도 시도를 해보라. 그리고 더 높은 에너지와 활력이 생기는지 판단하라. 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호흡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식사량의 70%를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브라이스 박사가 물의 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라. 비상구가 몇 개밖에 없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비상구로 몰려든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움직인다. 자신의 시스템에 수년간 쌓여온 쓰레기를 씻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한 빨리 세척을 끝내기 위해 새로 찾은 에너지를 즉각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점액 또는 가치를 동반한 재채기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감기가 아니다. 수년간의 끔찍한 습관이 감기 같은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몸은 이제 조직과 혈류에 쌓여있던 과도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각 기관을 새롭게 할 에너지를 갖게 된다.
조직에서 혈류로 많은 독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약간의 두통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두통약을 찾고 있는가? 그 독소들은 몸 안과 밖 중에 어디에 두고 싶은가? 그 많은 가래침을 손수건에 팔겠는가? 아니면 허파에 그냥 두겠는가? 수년간 끔찍하게 방치했던 습관의 결과를 세척하는데 그것은 작은 대가에 불편했다. 그 작은 대가를 지급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부작용이 없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와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다이어트를 다루기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방과 기름, 설탕, 담배 같은 주제들은 손대지 못한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인 건강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필요한 정보나 요리법에 대한 자료 목록을 보내달라고 캘리포니아 델마스에 있는 라빈스 리서치 연구소로 편지하면 된다. 아니면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진 미국 자연건강학회로 연락해도 좋다. 신체가 우리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라. 미국식 싸구려 음식, 패스트푸드와 첨가에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식사가 우리 몸에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그 쓰레기가 우리 몸의 산소 처리 능력과 전기 에너지의 수준을 떨어뜨려 암을 유발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증거가 날이 갈수록 많이 발견되고 있다. 내가 읽은 것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알렉산더 사우스가 음식, 범죄, 그리고 범죄자라는 책에서 묘사한 상습적인 소년 범죄자의 식사 습관이다. 아침 식사로 그 아이는 설탕 반 스푼을 단 슈거 스맥 시리얼 5컵과 설탕을 입힌 도너츠 1개 그리고 우유 1잔을 먹는다. 감초맛이 나는 한 자 길이의 줄기사탕과 한 뼘 길이의 육포 3개를 간식으로 먹는다. 그리고 점심으로 햄버거 2개와 감자튀김, 감초맛 줄기사탕, 완두콩 조금을 넣고 샐러드는 전혀 먹지 않는다. 흰빵과 초콜릿 우유를 저녁 식사 전에 간식으로 먹고 흰빵에 땅콩 버터와 젤리를 바른 샌드위치, 토마토 수프 한 깡통, 달콤한 쿨 에이드 음료 1잔을 먹는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단백질이 한 그릇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이스크림 한 그릇, 캔디바 1개, 그리고 약간의 물을 마신다. 도대체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설탕을 먹은 셈인가? 그가 먹은 음식들 중에 수분이 많이 함유된 것은 몇 %가 되는가? 식단이 균형 있게 짜여 있는가? 조금이라도 이와 비슷한 식당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사회는 스스로 사회 문제를 일으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음식이 아이의 신체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었을까? 물론이다. 이 14살짜리 아이는 영양실태 조사 설문에서 다음 증상을 나타냈다. 자다 깨면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 두통이 있고 피부 위로 스멀거리는 듯한 가려운 느낌이 든다. 위와 장이 나쁘다. 타박상과 검붉은 자국이 쉽게 난다. 악몽을 꾸고 혼미하며 어지럽다. 식은땀을 흘리고 병에 약하다. 자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거나 혼미해진다. 잘 잊어버린다. 모든 음식에 설탕을 듬뿍 넣는다. 매우 불안하다. 도대체 일을 할 수 없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 어렵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 어렵다. 항상 우울하다. 계속 무엇을 걱정한다. 혼돈을 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울해지거나 울적해진다. 작은 일도 판단을 잘못해 실수한다. 쉽게 성질을 낸다. 겁이 낸다. 신경이 매우 예민하다. 매우 감정적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운다. 일상적인 음식 섭취 상태가 아이러니하게 아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행히 그와 비슷한 상태의 많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 습관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장기 복역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행동의 주된 근원인 생화학 상태를 다이어트를 통해 바꾸었기 때문이다. 범죄 행위는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화학적인 변수들이 내적 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1952년 하버드 대학 공중위생 대학 학장인 제임스 시몬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정신질환 연구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정말로 정신질환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더러운 곳을 깨끗이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 돈을 쓰는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생물학적 원인을 발견해서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지 않은가. 알렉산더 사우스 저서 음식과 범죄 그리고 범죄자에서 인용. 식단이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기왕이면 많은 시간을 자원감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온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나는 수년 동안 질병 없이 건강한 생활을 즐겨왔다. 그러나 내 동생은 그동안 늘 피곤하고 병약한 상태였다. 나는 동생에게 여러 번 생화학적 변수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해 주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내 몸이 건강하게 변한 것을 보고 난 뒤에야 드디어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식사 패턴을 바꾸려고 하자 피할 수 없는 도전을 맞게 되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이었다. 잠시 생각해보라. 욕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먼저 욕구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욕구는 자신의 내적 표상에 따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대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려면 특정한 형태의 내적 표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일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동생이 갈망하는 것, 먹고 싶어하는 것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다. 그가 우연히 차를 몰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옆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예전에 먹었던 맛이 떠올라 입안에서 바삭거리는 느낌, 체각적, 미각적, 하위 감각 요소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주는 따스함과 부드러운 느낌을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잠시 이런 생각에 젖고 나면 샐러드 같은 것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변화를 위해 하위 감각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나에게 다이어트와 건강을 방해하는 충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순간적으로 그의 입가에는 침이 고였다. 나는 시각, 청각, 체각,
나는 그에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장면을 내적 표상하도록 했다. 순간적으로 그의 입에는 침이 고였다. 나는 시각, 청각, 체각, 미각적으로 자세하게 하위 감각 요소를 내적 표상하도록 한 후 그 이미지를 오른쪽에 떠올리게 했다. 실물 크기의 실물 크기의 움직이는 화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천연색이었다. 그는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진짜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려주었다. 그는 바삭거리는 느낌과 따스함을 좋아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음식, 생각만 해도 속이 안 좋은 것을 내적 표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홍당무였다. 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당근 주스를 마실 때마다 그는 얼굴색이 변했기 때문이다. 홍당무의 하위 감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생각하기조차 싫어했고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 당근 화면이 왼쪽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었고 실물보다 약간 작은 정지 화면이었다. 그의 청각적인 내적 표상은 이것은 역겨운 거야. 나는 먹기 싫어. 정말 싫어해 라는 것이었다.